자, 이번 시간에 면적 산정 관련한 주제, 대지 면적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지 면적 부분은요, 나중에 건축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은 어디다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 얘기할 때 분모가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 규제와 연계되어 있는 게 대지 면적. 그래서 자, 대지 면적은 기본적으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 산정의 특례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도로라고 하는 거, 앞에 설명드릴 때 도로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지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한다. 그래서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m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혹시 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소위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축 가능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있어요. 도로 소요너비 4m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2m짜리 도로라고 했을 때 이론상 2m짜리 도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문제가 터져요.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나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미리 건물 지을 때 최소한 몇 미터? 4m는 확보를 해두자라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4m를 확보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요,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 부른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의 중심선에서요,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즉 2m를 수평 이동시키고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2m를 2분의 1을 수평 이동시키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어떻다? 건축선이 되게 된다. 이 선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건축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도로 확장할 때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m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 그래서요, 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요, 도로 확장할 때 이만큼을 구치 자체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제 건축선이 정해지게 되면 토지 분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100평이었었는데 만약에 10평이 물렸다. 그러면 이 대지는 얼마로 계산하겠다? 90평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주로 문제가 되냐면 시골 가면 되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왜? 시골에 도로가 4m가 될 일은 없거든요. 시골 마을에 도로가 4m가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요즘 근래 이제 기존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 그러면 그만큼 물러서서 어떻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에 있는 집들, 농어촌 마을의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 가시면 리단이 있잖아요. 리단이. 면 단위만 하더라도 별개 문제고, 4단위 정도 들어가면요, 거의 다 그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제가 뭐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마을에 있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지어진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아예 생각해 좋을 정도예요. 어찌됐든 간에 시골에서 특히 이제 이게 어디서 제가 전에 보니까 문제가 되냐면 양평 쪽에서 문제가 돼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양평에서 조그만 주택 등을 지어서 좀 쉬겠다 뭐 이런 취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땅 30평짜리 샀다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요? 이렇게 건축선이 많이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작은 땅에서 또 일본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편법은 그런 게 있어요.
논밭이 있잖아요, 논밭. 밭 같은 거, 밭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을 넓게 잡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쪽 끝에, 자, 경사지가 있다, 하천 부지가 있다, 선로 부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도로 확장하자고요. 경사지를, 하천 부지를, 선로 부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요? 다른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게 되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유 넓이 얼마?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게 이제 소위 대지 면적의 산정 방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 즉 4m가 안 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요. 한편 다른 한쪽에 경사지나 하천부지, 선로부지 등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는다? 건축선. 여기 20회 때 그림 그려가지고 한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중에 건축선이라는 개념 설명할 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가면 이제 지문 몇 개 나와 있죠. 와우, 지문 7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바닥 면적의 정의는 그렇다 치고 포함 여부에서 원칙 한번 볼까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이게 보통 교재에는 한 2페이지 정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걸 쫙 설명을 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워요. 그래서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뭐가 뜨는 간에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된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연면적 계산할 때 산입이 되게 됩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위 건축 관련 규제에서 보너스 공간 규제를 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기계실 면적, 이런 게 예시가 돼요. 아파트 단지 보게 되면요, 제일 지하층이라고 불러야 되나? 좀 애매해. 지하층이 될 텐데 거기 보면 보일러실 이런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굳이 규제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만약에 그걸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되면요, 위로 한 층을 못 뽑죠. 아파트 한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무조건 설치를 강제해야 되고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 등에 대해서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시험 지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다 오른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2페이지 이상이라고요. 깨알 같은 것이로. 그걸 외워봤자 외워지지 않아. 무조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킨 대로 가셔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럼 틀린 편, 산입하지 않는다. 오른편. 앞에 뭐가 나온다고. 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럼 오른편.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뭐라고요? 틀린 편. 이렇게 일단 가셔야 돼. 기본이 이거야. 그러면 마저 살을 붙여볼게요. 자, 다락, 노대. 바닥 면적에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텍스트 보지 마시고 다락, 그 다음에 노대. 노대가 뭐죠? 모르지. 다락이 뭐죠? 잘 몰라. 하여튼 간에 다락이나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우리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없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교재에 넣은 게 아니라 노대나 다락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살을 붙이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노대, 다락,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자, 만약에 노대는요, 발코니를 얘기합니다. 노대는 발코니를 의미한다고요. 약간 의미는 틀려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묶어서 노대, 등, 발코니 이렇게 통용해요. 자, 그러면 발코니, 노대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죠?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책 좀 읽지 마시고요.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고. 노대 등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가 됐든 간에 모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된다고. 노대가 뭐야? 그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보게 되면 그것도 바람난 딸내미가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는 장소. 그걸 뭐라고 한다? 노대라고 부르죠. 이게 법을 많이 알면 되게 힘들어요. 혹시 로미오 줄리엣 이런 거 이제 뮤지컬이나 뭐 또는 영상 촬영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게 뭐죠? 로미오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밖에서 바람을 넣겠죠. 그지 새끼처럼 밑에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줄리엣인가? 이 기집애가 속도 모르고 창가에 매달려고 지랄을 또 하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야.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건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딱 그걸 보면서 와우, 저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게 배운 사람의 고통이야. 그래서요, 다시 이제 로미오 줄리엣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치면은 노대, 발코니에 매달리는 기집애를 보면서 저 바람났네, 기집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저 아이가 서 있는 저 공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만 규정을 하면 문제가 터져요. 아파트 지을 때요, 제가 아파트 건설사 지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획기적인 평면 설계 필요 없어. 노대 4m 뽑아버립니다. 그럼 4m는 어떻다? 보너스 공간이죠? 4m는 보너스 공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노대 4m만 광고를 하면 돼. 어떻게? 확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남들 40평 가까이 쓰는 거야. 매우 기쁘겠지. 그러면 4m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 다음 건설업체에서는 5m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설업체에서는 8m.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노대와 노대로 연결되면서 음식 먹다가 좀 남는 게 있거나 괜찮은 음식이 있으면 옆동 저기요 라고 해서 노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건축 규제가 형해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대의 정의,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까지만 그걸 뭐라고 정의한다? 노대라고 정의합니다. 2m를 뽑으면 뭐라고요? 50cm는 노대가 아니다. 3m를 뽑으면 1.5m 부분은 어떻다? 노대가 아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노대가 아닌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다시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건축 시행령 규정한 건 다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노대가 아닌 것은 바닥 면적에 결과적으로 산입을 한다. 노대라고 개뻥치지만은 3m를 뽑았으면 1.5m 부분은 노대가 아니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에서는 1.5m밖에 안 뽑는 거죠. 왜? 어차피 건축기준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대가 아닌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나만 더.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모든 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그럼 다락이 아닌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라고 하는 거. 다락의 정의가 뭐냐?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 층고 1.8m까지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 층고 얼마?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다락. 경사진 형태의 지붕. 뭐냐면 탑층을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에서. 제일 최상층. 해서
잘 보면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거의 흔적도 안 남게 아주 미세한 경사가 져 있어. 경사가 안 지면요, 1.5m거든요. 일반적인 평슬라브 지붕은 다락의 정의가 1.5m라고, 층고가. 1.5m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 천정 위에다 뭔가 붙여야 되잖아요. 대가리 시멘트에 차 박히니까 뭐 좀 붙인다고요. 그럼 밑에 바닥도 불법이긴 하지만 일단 뭔가를 좀 깔아야 되잖아요. 모노림을 깔아야 돼. 그러면 1.5m 해버리면은 최소 10cm 이상이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4m밖에 안 되면은 거의 쓸 공간이 안 돼요. 애들 놀이방 같은 정도 개념밖에 안 돼요.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다. 그러면 1.8m까지를 그걸 몰아터준다. 다락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1.8m면요, 10cm 먹어 들어가도 한 1.7m니까 대충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거실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노대,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대가 아닌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다락이 아닌 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다락의 정의가 뭐라고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서 층고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평지붕은 따지지 마시고 그냥 경사진 형태의 지붕 층고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문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1번 지문 패스하고요. 2번 지문 끄트머리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오른편 나와 있죠? 2번 지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오른편 나와 있잖아요. 못 찾아요? 승강기탑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승강기탑은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3번 지문에 점점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럼 노대 아닌 거, 다락 아닌 거 나와야 되죠? 근데 아니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끄트머리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죠? 아유, 5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5번 지문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6번 지문에 점점점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죠? 아니, 산입한다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요. 중간에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끄트머리를 바로 가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틀렸고 산입하지 않는다는 옳은 표현. 9번 지문, 7번 지문 끄트머리 산입한다는데 옳은 표현이에요.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는 거야. 보니까 노대, 등 얘기 나와 있죠? 노대, 등이란 말이 중간에 나와 있죠? 가짜 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노대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자, 텍스트 볼까요? 노대 등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노대 등의 면적에서 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뺀 면적은 어떻다고요? 산입한다. 1.5m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가짜 노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요거 하나 어려운데 요거 하나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감 잡으셨죠? 감 잡으셨습니다. 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한번 나왔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층고가 2m인 다락,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오른편. 왜? 층고가 2m인 다락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층고가 2m인 다락은 다락이 아니라고요. 경사진 형태 지붕에서는 1.8m까지를 뭐라 부른다? 다락이다. 그래서 자, 노대,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을 제외하면 모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되셨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걸 미래식에 다 그냥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푸는 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치고, 자, 그 위에 건축 면적 나와 있죠? 건축 면적 나와 있죠? 교재 197페이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죠? 그냥 다 산입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시험에. 16년 동안. 그런데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 보지 마시고 무조건 다 어떻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감 잡으셨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을 제외하면 모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건축 면적은 아직 출제가 안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차피 볼 생각도 없을 뿐더러 무조건 다 어떻다?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은 보시다시피 바닥 면적만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까다로워요. 왜?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바닥 면적이 제외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보통 수험생들 외우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등 관련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적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의 범주에 제외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있고요.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렇게 이제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제발 그 텍스트 읽지 좀 마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신경 쓰지 말고 끄트머리만 딱딱딱 끊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옛날에는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은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 그래서 개념상이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당연히 어떻다? 제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조문은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요건 벌써 한 40, 5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들을 보게 되면요, 20년, 30년 전 건물을 보게 되면 주차장을요, 지하 3층, 4층, 5층까지 팝니다. 뒤져요. 거의 고개 운전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공간을. 옛날 건물들, 한 30년 된 건물들. 그게 왜 그러냐면 위로 쌓으려면 용적률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면 용적률 규제를 받아서 자, 쓸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하층 공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 공간, 아무리 밑으로 파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건물을 다 주차장을 지하층으로만 다 쳐넣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게 되면은 이마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주차장에 3층, 4층, 5층, 6층 막 올라가죠? 대형 마트들 다 주차장 위에 있어요. 요즘에 되는 것들. 왜 그러냐면 바로 법조문에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어떻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법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법 개정되고 나서부터는 어떻다? 주차장을 위로 쌓아 올립니다. 그 외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렇게 외우시면 돼. 우리 초고층 건축물, 자, 준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 30층 단위로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개념이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롯데타워 같은 것들 30층 단위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치 안 해요. 아무것도 설치 안 해요. 그냥. 이게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요것도 어차피 이거는 자, 거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실이라는 게 이제 주거 용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보통 거실이라고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 공간 나와 있죠? 깊이 볼 공간, 이런 것들은 보너스 공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옆에 지문 한번 가볼까요? 용적률 산정을 함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좀 오래전 지문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틀렸죠? 가장 쉬운 지문. 이건 무조건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그리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울 건 끄트머리죠.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요즘 많이 출제가 더딘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 이렇게 봐야겠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물음표 먼저 봐볼까요?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자, 물음표를 보니까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자, 연면적의 기본 정의가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을 알고 싶으면은 뭘 찾아봐야 돼요? 연 면적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층으로 나누면 되니까. 해서 주어진 데이터, 대지 160제곱미터, 대지가 160제곱미터, 용적률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5로 곱하면 얼마? 320제곱미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 대지 면적 분의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해서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용적률이 지금 데이터가 얼마 있어? 150%, 1.5를 곱하게 되면 얼마? 320제곱미터가 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연면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층은 층수할 때 용적률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죠. 지하층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상 3층이라고 했을 때 주차장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층당 지금 다시 자 숫자를 계산 잘못했나요? 해서 160제곱미터 1.5 320이 아니라 240이 돼야 되는 이렇게 계산 잘못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3개층으로 나누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은 얼마? 3824 80제곱미터 이런 식의 문제.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연면적의 기본 정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지하층이나 주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등은 용적률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날려버리고요. 지상 3개층이라고 되어 있고 각 층당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라고 아마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0제곱미터를 3층으로 나누면 한 층당 바닥 면적은 얼마? 80제곱미터 이런 식의 문제. 좀 쉽지는 않았던 문제예요. 대신 이 문제가 25회 때 출제가 되고 그 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쉽게 구성할 때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25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적용 대상물 용어 관련한 부분 보셨고 한두 개 더 체크해 볼까요?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 파트는 지금 28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자, 신고 대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파트가 좀 힘들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존재하게 됩니다. 해서 가볼까요?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3해서 날리셔야 돼. 원래 법적인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3층 이하, 존치기간 3년 이내,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20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 이외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자, 일단 가볼까요? 우리가 건축물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경미한 건축물 없다. 좀 작은 것은 신고하면 된다. 가설 건축물은 신고일까요? 허가일까요? 다시. 건축물은 기본이 허가인데 좀 사안이 좀 경미한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 몇 가지, 딱 한 가지 경우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의미는 알 수 없고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3층 이하 손치기간 3년 이내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게 오히려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져요. 왜 28회 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는
더럽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재 대강 보더라도 12개인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기존에 문제를 냈던 것들을 패턴을 분석하시게 되면 자, 경일, 흡오, 비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어요. 오늘 외우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일, 흡오, 비백 해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요 10제곱미터 이하까지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흡오라고 해서 야외 흡연실 용도는 얼마? 50제곱미터까지 어떻다?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얼마? 100 이상일 때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28회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는 주제가 떠 있는데 숫자 없는 것이 8개인가 있고요. 숫자 있는 게 지금 4개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숫자 있는 것만 외우시는 거야. 경일, 흡오, 비백에서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어떻다? 신고로서 가능하다.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까지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비백해서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 이상일 때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자세히 보시면 안 돼. 어차피 못 외워. 경일, 흡오, 비백해서 경일, 흡오, 비백. 비닐하우스 102개가 있으니까 100 이상 2개 있으니까 총 4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숫자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나머지는 숫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나머지 8개 항목은 숫자 제한이 없다 해서 경일, 흡오, 비백이라고 하는 거.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야외 흡연실 용도라고 하는 거 50제곱미터까지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얼마? 100 이상에 대해서도 다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경일, 흡오, 비백. 이건 그냥 경일, 흡오, 비백만 외우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뭐라고요? 3층 이하, 3년 이하 이내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외우셔야 돼. 이게 많이 나온 주제가 아니에요. 20회 때 딱 10년 전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요건에서 3층 이내, 3년 이내 이걸 물어봤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28회 때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문제 가지고 볼까요? 199페이지. 자, 28회 37번 문제입니다. 자,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외웠던 게 경일, 흡오, 비백이라는 것은 숫자 제한이 있었죠? 나머지는 숫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자, 지금 보니까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나와 있죠? 100 이상은 축조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가설 건축물 20제곱미터인 거 이런 거 없었죠? 숫자는 경일, 흡오, 비백만 있었다고요. 경비용 가설 건축물 얼마?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는 얼마? 50제곱미터 이내. 세 번째 비닐하우스는 얼마? 100 이상. 답 3번이라고요. 이런 게 없다고요. 이게 문제 아주 성의 없이 내는 거예요. 그냥 숫자 있는 거가 숫자 없는 걸 비교하는 문제예요. 경일, 흡오, 비백만 어떻다? 숫자 제한이 있다. 나머지는 숫자 제한 없어요. 근데 3번에 무슨 숫자 이상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나와 있죠. 우리 숫자 외운 게 경일, 흡오, 비백 해서 결국은 숫자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찍어내셔야 돼. 안 그러면 다 외우시던가 12개를. 외워봤자 의미도 없어요. 경일, 흡오, 비백 해서 요 문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보다 좀 더 넓은 범주의 개념을 공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자, 지성에 설치하는 공작물 가운데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건축물.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그러한 공작물을 가리켜서 건축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다루는 것. 이게 하여튼 좀 진짜 부담스러워. 근데 이건 날 잡아서 외우셔야 돼. 계속 한 번씩 봐두셔야 됩니다. 숫자 물어보는 건데요. 2, 4, 6, 8, 30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하는 거,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6m를 넘는 각종 탑 시리즈 나와 있죠. 굴뚝, 탑 나와 있습니다. 광고탑만 4m고요. 나머지 탑 시리즈는 다 얼마? 6m를 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8m 넘는 고가 수조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그 교재 문제 해설 보면 5m짜리 나와 있는데 길어서 시험에 낼 개연성은 없으니까 실제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2, 4, 6, 8, 30에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나머지 각종 탑 시리즈는 뭐가 된다? 6m를 넘는 8m 이하의 8m를 넘는 고가수죠. 그리고 특이했던 것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 자, 지금 얘가 좀 전에 이제, 지금 최근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자격증 시험 문제 구성할 때 8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거, 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요걸 가지고 중요 이슈를 과거에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남들은요, 넘는 돼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8m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한 10여 년 전에 요걸 가지고 8m를 넘는 기계식 주차장 이런 식으로 말장난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2m를 넘는 옹벽 담장, 광고탑은 4m, 나머지 탑 시리즈는 얼마? 6m라고 할 것. 그 다음에 8m를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 문제 가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자, 축조, 신고하고 축조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27회 때 처음으로 거의 한 15년 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해서 답 4번 뽑았나요? 3m의 담장이라는 건 어떻다? 2m를 넘으니까 신고해야 된다. 지금 1번에 탑 나와 있죠. 3번에 탑 나와 있죠. 광고탑 뭐 했었죠? 4m를 넘는 애였었고, 나머지 탑은 얼마? 6m를 넘는 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가수죠. 8m를 넘는 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에서 2, 4, 6, 8, 30. 넘는 시리즈는 2, 4, 6, 8, 30에서 옹벽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은 4m를 넘는, 나머지 탑 시리즈는 다 6m를 넘는, 그 다음에 고가수죠. 8m를 넘는, 그리고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에서 27회 때 이런 문제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끄트머리에 자,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문제 두 가지 패턴이 바뀐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 27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됐었고요. 30회 때 문제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옹벽 담장은 얼마? 2m를 넘는. 그래서 2번 지문에 옹벽 나와 있죠? 2m를 넘으니까 축조 신고해야 됩니다. 각종 탑 시리즈 4자, 지금 이제 광고탑, 광고판만 4m를 넘는 이고, 나머지 탑 시리즈 얼마? 6m를 넘는. 가야 되죠? 1번 지문에 철탑, 탑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6m를 넘는 애 8m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번 굴뚝탑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데 6m를 넘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하대표 30제곱미터를 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장식탑이라고 하는 거.
자, 광고탑, 뭐가 되고, 자, 지금 4m를 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나머지 탑 시리즈는 뭐가 된다고요? 6m를 넘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대단히 부담스러운 파트예요. 2, 4, 6, 8, 30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있는 거라도 하셔야 돼요. 좀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 30회를 작년에 시험 문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요 몇 년 사이에 나왔던 그 정도의 주제는 줄줄줄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라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막연하게 뭘 준비를 하고 말고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2, 4, 6, 8, 30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옹벽 담장은요, 2m를 넘는, 그 다음에 광고판은 4m를 넘는, 나머지 굴뚝 탑 시리즈는 얼마? 6m를 넘는, 고가수도 8m 넘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촉조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대지는 뭐 다음 순환 때 시간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지금, 자,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보시고 잠시 걸었다가 적용 대상 항의 설명드리겠습니다.